자율보 2면 오른쪽에 보니까 이 대통령이 재림예수, 그 정치인 신격화는 독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보니까 그 이 대통령이 재림예수인 듯 이렇게 하는 책자가 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책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시대가 갈망하는 구원과 희망의 상징을 이재명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본인이 직접 이재명이가 직접 내가 메시아다 재림예수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현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과거에요. 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하고 연합군 다시 말해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에다가 전쟁이 지면 반드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일이 계속해서 죽도록 국민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도 전부 다 빚 갚는 데 다 들어가 버리고 계속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놈들을 갖다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독일인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인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부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에 지금 유대인을 때려잡고 또 연합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다시 한번 제압을 해야 이 전쟁 배상금도 안 물어주고 그러니까 막 히틀러 웅변 얼마나 잘합니까? 그 뭐 광적인 웅변이거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순식간에 그 참 선동에 세뇌돼 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할 히틀러 가고 온 국민들이 들고 일라고 히틀러 말이 맞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독일에도 히틀러가 독일의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독일 교회도 전부 다 다 동의하고 그래가지고 발광하다가 2차 대전에가 또다시 망했잖아요. 저게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히틀러가 독일의 메시아다 당시에 그렇게 규정을 했고 이 3인간들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위에가 요즘은 대통령 옛날에 왕 아닙니까? 왕으로서 만족 안 하는 겁니다. 왕 위에가 뭡니까? 황제입니다. 황제를 하다 그다음 말이 신격합니다. 일본의 천황을 갖다가 신격화 돼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전부 다 제일 위에 황제 위에 그 위에는 바로 신과 중간 역할을 하는 것처럼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곧 내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들고 했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권력이 정점에 가면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주체 종교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종교적 차원에 만든 것이 북한 정치 체계입니다. 저게 공산주의가 아니죠. 저거는 봉건 왕조를 넘어서 하나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저 신격화된 독재 체제를 만들었는데 모든 이 지구상의 독재 체제는 바로 최종적으로 신격화되는 겁니다. 저 이재명 지금 벌써 본인이 안 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추종한 사람이 저런 책을 만들면은 부끄럽잖아. 나 부끄러워 저게. 본인이 하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의 내용의 의미를 보니까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정치적 지도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새 시대를 열어줄 절대적 존재다. 그러니까 나라의 부패나 불평등을 해결할 새 시대를 열어줄 절대적 존재라고 하면서 신격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부패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에게 독재의 길로 열어주는 겁니다. 맞아요. 독재의 길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하는 것은 전부 옳다. 이재명 건들거나 방해하는 놈들은 다 이거는 반동문자다. 이런 식으로 다 척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상화를 시켜서 비판과 견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독재와 부정부패를 부추길 수 있는 그 위험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치인 신격화는 독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재림예수 신격화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은 뭐 아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신격해야 보통 인류 역사 속에 이제 종교 그 정점의 신은 절대자잖아요. 절대자. 당연히 그 인간을 갖다 신격한다는 것은 그놈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절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뭐 과거의 로마 황제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전제, 독재 그런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를 신과 같은 그런 존재, 애굽의 바로 같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완전 그건 지가
제사장이 되고 말이죠. 모든 것 신에게 통하는 것도 지기를 통해서 통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왕으로서 만족 안 하고 대통령을 만족 안 하고 그 이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근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도부의 그 이념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 가서는 이재명의 말은 곧 진리다 이렇게 뭐 앞으로 볼 그런 거라고요. 식으로 이제 뭐 간신배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가고 지금 뭐 책을 만들어가 돌리고 하면은 그 소위 개딸들이나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맞아 하면서 완전 세뇌돼가지고 그야말로 그게 바로 그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돼버리면은 지금 완전히 통제불능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개인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신격화된 저 이재명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게 되면 뭐 저건 배신자다 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세상, 그런 체제 속에는 제가 엊그제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그 독재자 모택동에 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하려가 좀 연구라고 듣고 했는데 그야말로 무서불이에 인류 역사에 중국 역사에 과거의 어떤 황제보다도 더 철저한 신격화된 그런 독재자가 바로 모택동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모택 수많은 사람을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인 거는 무슨 뭐 국공 내전을 통해 가지고뿐만 아니고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 가지고도 되지도 않은 그런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미국과 영국과 저런 서방 세계를 앞지르는 그런 산업국가를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대약진 운동을 해 가지고 무려 국민의 한 4천만 명이 기근으로 굶어 죽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굶어 죽고 그 기근해가 죽어가니까 여론이 급격히 나빠가지고 결국 이제 또 그 사람이 뒷전을 물러갑니다. 그래 등소표를 앞세우고 유소기를 앞세워가지고 너 해봐야 알아. 이제 뒷전 일단 물러갔습니다. 물러갔지만은 뭐 권력을 다 놓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해놨다가 가만히 보니까 유소기나 등소표가 자기를 완전 그냥 딸을 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지지 세력들 자기 마누라를 앞세워가 강채이라는 마누라를 앞세워가지고 일으킨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 해가지고 모택동한테 방해했던 세력들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등성병이든 저런 사람들 전부 다 숙청시킨 겁니다. 맞아요. 축성시기가 전부 다 시골로 쫓아가는 공장 노동자로 보내고 말이죠. 신비 아버지도 그때 쫓겨나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갔다 홍위병 잘 알잖아요. 붉은 완장 끼고 젊은 아들 요즘 말하는 중고등 학생들 이런 아들이 몽둥이 들고 꽹이 들고 스토리댕에서 모든 과거에 내려온 유물 다 두들겨 부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모택동에 반대하는 놈들 끄잡 내가 두들겨 패고 말이죠. 무자비한 짓을 홍위병 그 소위 문화혁명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아직 그 천안문 광장에 가면은 모택동 사진이 딱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금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다 모든 거 다 검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거의 전체주의 극단적인 전체주의 갈 때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인권 탄압, 뭐 비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상권 분립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자기들 그렇게 비판하는 유신 때나 전두환 때도 그런 짓은 안 했거든 그거. 네. 그보다 더 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격화 시키면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독재화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지거든요. 독재도 보통 독재가 아니죠. 맞아요. 뭐 공무원들 그 휴대폰을 다 프렌시하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위배되는 그런 공무원들 불이익을 주고 뭐 숙청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참 나라가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잠잠하는 거는 이상하죠. 저런 재림예수라는 책이 시중에 나도는데 그때 그 저 이재명이 누가 안수기도해 줬습니까? 기도해 줬 축복 기도해 줬습니까? 장룡혁이 든 사람이 했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럼 재림 예수 되는 사람만 자기가 축복기도 해주는가?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재림 예수가 된다고 하면 이게 기독교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보통 모독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이미 이거는 유사돼가 전 국민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 입 다물고 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비록 저거는 이재명이 직접 안 했고 정권적 차원에서 안 했다 하지만은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해다 하지만은 저런 일이 있으면은 이미 뉴스화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출판 기념회까지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너희들 참 마음은 내가 이해하겠다마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도 않고 저 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데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침묵한다? 그럼 한국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목사들도 아이 뭐 그 책 어떤 사람이 쓴 건데 뭐 그게 무슨 공산화로 가는 거냐 뭐 전 신격화로 가는 거냐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의 지금 그 배경을 보면 공산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명이가 주도하는 게 뭐냐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국가 주도의 복지와 경제 개입 정책을 펼쳐오고 있거든요. 이미 다 그렇게 모든 정책적으로 또 법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발상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형 엔비디아도 만들어서 미래 기업의 정부 단위의 크기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자본 확보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당 사회주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운영할 것이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제 대기업들도 지금 다 국가가 지금 그 국민연금 투입해가지고 네. 국가가 직접 그 경영권을 뺏을 수 있어요 이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면 저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세법 있잖아요. 중앙집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 움직이게 된 집중투표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센 상법 이런 것이 다 뭐냐면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법을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신격화 딱 시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한민국이 마치 극단적인 행동의 신격화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 뭐 한배 깊이 발을 들여놨지요. 이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베네수엘가 어떻게 저렇게 일당 독재를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많이 연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공산당 당교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국가를 관리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하면 벌써부터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체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 따라가는 게 지금 중국식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일단은 지도자를 신격화 시켜야 되거든요. 중국식 하려고 하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그 신격화 되다네 거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산화된 데를 알아보니까 소련의 스탈린 예, 예. 이 사람은 천재적 사상가로 숭배하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인 스탈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대파를 대숙청하게 되고 절대 권력을 확보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소련 뭐 스탈린은 죽이는 거는 말할 수 없지요. 그렇죠. 소련 스탈린이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사람을 하나 죽이면은 살인했다 한다. 그러나 뭐 100만 명 중 1000만 명 죽이면은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들은 사람을 영혼의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동물적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갖다 개미를 갖다가 한 마리를 죽이든 10마리를 죽이든 뭐 별로 감각이 없듯이 저 사람들 유물 사관에 입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의 기본 체계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남한에 넘어오면은 뭐 1000만 명을 죽이고 1000만 내외국으로 내쫓고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그 사상 체계는 사람 많이 죽인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만일에 북한에 정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뭐 피해 산화를 이룹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룬 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데 중국도 아까 말씀했던 그 마오쩌둥 예. 쉽게 말하면 모태똥이가 그가 아주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령관으로 불리게 했고 그래서 이 홍위병을 동원해 가지고 문화대 혁명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신격화를 시켰거든요. 한마디로 마오의 사상은 무오하다는 겁니다. 무오. 마오 무오설입니다. 교황 무오설이 있듯이 독재자는 김일성도 무오 안 합니까? 저 수령 무오, 절대 무오. 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네. 일본의 천황이 무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반드시 이거는 초독재 국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의 히틀러도 예. 얘기할 때 독일 민족의 구원자로 숭배했거든요. 그렇죠. 뭐 메시아를 그랬어요. 네. 메시아. 그러니까. 독일의 메시아다. 국가의 모든 영역이 그의 지도에 종속이 되도록 했는데
그때는 교회들도 다 협력했죠. 교회도 협력하고 로마 카톨릭이 교황까지도 협력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이게 아니 낸 게. 그렇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사탄이 뭐가 사탄입니까? 하나님 곁에 제일 가까이서 근의하던 그 천사 중에 한 놈이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탄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네. 그래 에덴동에서 범죄의 근원이 뭡니까? 예. 사탄이 지가 했는 범죄를 똑같이 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네.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교만이 끝대까지 올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절대적인 독재자는 전부 다 지가 신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무솔로니 있잖아요. 무솔리니. 예, 무솔리니가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할 지도자라고 해서 우상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후세인 그 이라크 후세인 있잖아요. 예. 후세인이 이놈이 뭐라 그랬노 하면은 바로 느부갓네살이잖아 성경에. 예, 예. 자기가 이 시대 느부갓네살로서 예. 그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한 놈이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이지. 예. 예. 목사님 많이 알아서 좋아. 아이 뭐 예. 그런 말씀 하지 마. 북한에서도 보면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속을 그 신격화 체제 유지의 핵심이 됐는데 국가 최대의 명절이 그 태양절이죠. 예. 광명성절하고.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3대 세속 그 세습을 하면서 그 수령의 절대화, 지도자의 말과 사성은 곧 김정은 혁명 사상이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니까. 인간들이 가는 게 참 희한하게 이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 가운데 고대로부터 뭐를 제일 절대적으로 하느냐 태양입니다. 태양. 예, 예, 예. 이집트의 고대의 그 종교도 보면 태양신 라라하는 게 절대적인 존재였거든.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도 태양 아닙니까? 예. 일본도 천왕입니다. 태양입니다. 그게 전부 다 태양과 연관시키는 뭐 유명한 국가의 제왕들도 태양왕이라 하고 뭐 다 자기를 태양에다가 빗대는 거예요. 태양. 그렇지. 북한에도 김일성을 갖다 태양절이라 하잖아요. 그게 김정일은 광명성 그 태양보다 좀 못하지만 광명성절이라 부르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참 이 독재하는 거 좀 사탄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사상이 종교 민족이 달라도 역사는 달라도 전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문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저자는 이 대통령 그 밑으로 내려서 보면 그 좀 책 거기 보면 저자는 책에서 이 대통령 부친이 청소부로 일했던 것을 두고 청소부는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분은 오물을 치우고 환경을 깨끗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환경을 깨끗이 만든 업적이 범상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친께서 청량산 자락에 계셨다며 풍수학적으로 봐도 대도인이 맞다. 그러면서 아주 그 풍수지리실까지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면 책에는 각계의 서평이 더해졌는데 박해병 요산 풍수시설 회장은 이 대통령을 선지자 모세라고까지 얘기했더라고. 별별 거를 다 끼 붙이는 거죠. 모든 게 다 신비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전두환 그때 그 혁명 그 해가지고 대통령 되는 그 과정에도 또 누군가 저자는 분명히 지금 누군지 나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환강에서 북악까지 가는 책을 썼어요. 네. 전두환이 태어난 경남 합천에 있는 환강이 있거든. 네. 그 환강 자락이 태어나가지고 북악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그게. 네. 그 전부 풍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미화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됐다. 뭐 광화문운동에 열심히 해가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오만 또 간신배들이 나가지고 자 홍동명 그 사람 참 이 한때는 양계장 속에 목회하던 목사였는데 좀 저 아버지는 좀 시골에 형편없는 농부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전체가 미화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 전 광운대 교수인 그 박준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면 비유적 이재명 같은 지도자를 종교적인 인물처럼 따르는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추천사를 썼다고 말했다면서 책 제목을 순화한다면 이재명 마치 다시 돌아온 예수 느낌, 이재명 왠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인 듯 등과 같은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랬고, 거기 밑에 보면
강희원 경희대학교 석좌교사는 이 책을 과거 자신의 저서인 왜 국가를 위해 죽어야 하나와 비슷한 책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과정이 자랑스럽다.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이따위 소리를 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그 어렵고 힘든 가정이 나가지고 어릴 때 이제 철공장 다니면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잘단되고 네. 이래가지고 온갖 가지 시련과 역경 끝에 참 이 자기들은 보수 세력들의 그 가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검찰의 그 참 죄 없는 이재명을 죄를 뒤집으셔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극복하고 대통령 됐다. 그야말로 이거는 인간 승리고 인간 승리 넘어가지고 예수처럼 지금 부활한 그런 존재로 지금 묘사하는 거죠 지금. 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그 한국 교회 언론에는 지난 18일 논평을 냈네요. 정치인 신격화 우상화는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전 교회가 깨어나서 이제는 그래 한국 교회 주류를 연합단체인 한교총이라든지 한기총이라든지 한교연 이런 소위 연합 기관들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하는 행태 지금 보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사법권도 다 무너뜨리고 뭐 허다못해 뭐 판사가 변호사까지 뭐 감찰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금하려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 이런 시대가 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이미 상권분립 다 붕괴된 것이고 독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어제가 우리나라 신문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나오는데 보니까 미국의 깅리치 그 저 하원 의장 출신 있잖아요, 깅리치. 네. 이 사람은 저 트럼프의 멘토고 절대적인 미국 보수 정치의 그 대두입니다, 그 사람이. 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한국 신문에다가 물론 통일교 한학자를 미국은 통일교도 하나의 종교로 봅니다, 그걸. 네. 우리는 뭐 이단이 해가지고 터시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한학자라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를 갖다가 저렇게 뒤집으셔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소위 종교의 자유를 생명을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신문에다 광고를 세 군데 냈다 하네. 개인적으로. 그렇지 그 미 하원 의장 출신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통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일으킨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미국의 어떤 그 속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 혼자 뭐 정치인이 무슨 돈이 있어가 그래 하겠습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미국을 대변하는 그런 광고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어저께 그 일면으로 가서 보니까 우측에 정광훈 목사가 어저께 국민 저항권 통해 나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 경찰 좀 조사 크로즈 해봐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뭐 대한민국 기자는 다 총출동해 가지고 막 취재 경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사랑제일교에서 좀 불러들인 거죠. 불러들여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주재를 하고 뭐 모두 발언을 하고 그다음 분야별로 이제 황중성 장군이 또 김학성 장로 이동호 이리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전문 분야별로 아주 어제 모두들 참 말씀을 잘하더라고요. 어제 특별히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이제 뭐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고 여기서 마치겠다 하니까 그 중에 JTBC가 벌떡이 나가지고 막 시뻘겋게 나가지고 질문을 받으라. 질문을 안 받는다. 정 질문하고 싶으면 나라 방송국에 오너라. 거기서 토론하자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또 무슨 아기들 막 떼들 일하듯이 막 그 전목사 마치고 이제 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막 카메라를 들고 설치고 한마디로 막 그지 참 질문을 잘 안 받았다 싶어. 저기들은 왔다가 완전 허탕치고 그냥 멘붕이 되고 돌아간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훈시만 듣고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자회견 열고 자유수호를 강조했다고 그랬고 대한민국 지키려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여기 오면서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노무현이는 평양에 가가지고 그
NLL 그 해안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다를 경계선. 많이 양보해 버리고 예. 소위 말하는 그저 백령도 가는 길, 연평도 가는 길은 조그마한 해로만 놔두고 예. 좌우는 전부 다 공두수역 해가지고 북한 배고 뭐 우리 배고 마음대로 고기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펼쳐놓으면 이건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끝장나는 거죠, 그게. 그게 그 미군이 건 것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때 그거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6.25 전쟁, 공산주의라는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가 강할 때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네. 자기가 힘이 쫓기고 불리하면 무조건 하고 화평으로 나옵니다. 화해. 네. 또 휴전 이런 거 나오는데 6.25의 그 휴전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 당시에 뭐 소련이 있고 하지만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중국군이 다시 이제 우리가 145 대례가 평택전이라 했거든 당시에. 6.25 제일 처음에 첫 번째는 인민군이 주도대로 우리가 다보동까지 내려갔다가 반격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이렇게 중공군이 다시 개입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평택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게. 네. 서울이 다시 뺏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미군이 전열을 가다놓고 막 반격을 해가지고 이제 휴전 밀어 올라가니까 야, 이거 결과적으로 밀린다, 힘이 뻗친다.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휴전을 제안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도 막 미국 여론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 죽어도 좀 뭐한다 하고 했지만은 결국 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경우에 그래서 이제 육지에 그거는 전쟁하는 그 선으로 이제 휴전선을 긋고 바다는 무슨 선도 없고 하니까 바다는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는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는다. 이래가 그 당시에 그저 평양 앞에 있는 남포라는 도시 있잖아요. 네네. 남포 앞에도 섬이 있어요. 그런 섬까지 전부 다 미군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북한의 저 위에까지. 네. 그러나 미국 그거는 너한테 양보할게. 요까지 백령도까지 우리가 요 끊는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백령도로 이어지는 그 선까지 우리가 소위 북방 한계선 해가지고 NLL이라는 선을 그어놨지요. 바다의 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때는 자기들이 이의도 걸지 않아서요. 휴전 협상을 요를 한다 할 때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시에 그 유엔군 대표하고 그 미국 중국하고 북한의 대표가 나왔거든. 북한의 남일이라는 장군이 나오고 중국도 이제 뭐 이렇게 대표가 나왔는데 그때는 말하지 않다가 1970년대까지 말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게 NLL 그 선에 대해서. 네. 요즘 와가지고 갑자기 인간들이 또 다시 들고 일러가지고 이거는 우리 합의 안 했다. 이거는 미국 일방적으로 끄는 그 선이다. 네. 미국 일방적으로 끄기는 껐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카니 자기들이 좋아했거든, 오히려. 네. 평양 앞에 있는 섬까지 양보해 주니까. 네.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바다에 그 해군이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했는데 여자 가지고 우리나라 또 좌파 정권이 등장하고 하니까 이것들을 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끄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협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노무현이 그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 했는데 결국 난리 났지 그때 해가지고 또 그때도 정광훈 목사님 그때 서울시청 앞에서 강력하게 또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시행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그런 좀 바다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좌파 정권이 또 저걸 양보할까봐 지금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 북한에 돌려줘야 한다고 노무현 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당시 북한과 밀착 관계 속에서 국가 기밀을 북측에 그 유출시켰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USB. 그래서 뭐 USB에 우리 다 공개된 거는 뭐 북한의 핵 설계도, 핵발전소 설계도를 넘겼다. 이건 이미 뭐 법원에서 이제 판결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니까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량이 USB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USB를 공개해 봐야 되는 건데 뭐 법원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저 통일부에조차도 너무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그런 그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아니 국가에 대해서 치명적인 그런 보안상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으면 김정은이한테는 하면 되는 거죠. 저게 바로 반국가적이고 여적죄에 해당되는 죄들이죠. 저런 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이 서울 장악하고 난 뒤에 기독교인을 제일 먼저 처형했다는 거죠. 그 지금 밑에 좀 내려봐. 밑으로 내려봐. 거기 나오잖아. 이후에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전라도의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다. 두 번째가 언론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결국에 지금 신격화시키고 결국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뭐 그거는 네. 뭐 기독교가 생명 있는 기독교라면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개신교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저항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맞아요. 저게는 네, 불의에 대해 저항하고 비진리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뭐 교회가 나가지고 광화문을 나가 싸우는 게 기독교예요. 싸우는 게. 침묵하는 게 반기독교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기독교는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왜 이것을 못 따라오고 있을까요? 이해를 못 하는 걸까? 언론이 저것들한테 다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네. 언론이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언론이 사실도 보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그 국민대회나 이런 거를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네. 그래도 불구하고 사실 보도도 하지 않아. 적어도 사실 보도는 해야 되거든. 네. 거기에 대해 주관적인 논평은 안 하더라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라고는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 사실 보도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해 보는 거야 그냥. 극우 세력이라고 그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진실을 지금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텔레비전 나오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멍청해지는 거죠. 뭐 이렇게 태평성대 너무 저 문재인이 또 이재명이 전부 다 정치를 잘하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늘 노인들 자식들도 용돈 안 주는데 용돈지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쓰나 우리가 하면서 이재명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오면을 좀 가서 넘겨보면 오면에 그 광화문에 2천만 국민 참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보여준 것 지금까지 이제 연 인원을 쭉 예. 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지금까지 왔죠. 그렇죠. 뭐 연 인원이죠. 연 인원. 연 인원.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특별 기자회견 했는데 김학성 그 교수님이 국민 저항권 자연법적 권리다. 이게 저기 법에 대한 전문가인 교수가 한 얘기죠, 그렇죠? 법학박사. 그렇죠, 권위자죠.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권위자입니다. 뭐 우리 제매도 이제 검찰직에서 종사도 나왔는데 이 친구도 김학성이라는 이름을 대니까 알더라고요. 그분 책이 전 모든 법조 계통 공무원들은 다 필독서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뭐 유명한 그런 그 학계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가 있죠. 저런 분이 이제 결과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든 안 돼 있든 이거는 천부적인 인권이다. 아니 국가의 불법한 그 권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위법한 일을 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하고 압제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 그 저항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때린다. 가만히 있으면 그 둥신이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저항을 해야 되죠, 그게. 법으로 저항하든지 무슨 뭐, 정당방위를 해가지고 그 저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은 국가적 차원의 이 잘못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나라만이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3.15 운동이고 바로 4.19 혁명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 오면을 좀 보면, 거기 그, 지금 이동호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그 윤 탄핵 주사 좀 크로즈업 좀 해봐요. 윤 탄핵 그 주사파 전략 연장선상서 이루어진 정치 공작이다. 윤 탄핵은.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왜 정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특별 기자회견을 했는가? 그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그걸 나와드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내란 청산 TF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은 별로 큰 성과를 못 거뒀잖아요. 네. 3대 특검이 있지만은 뭐 별로 큰 성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뭐 연말까지가 돼 있지만 거기도 뭐 별로 나올 거 없습니다. 뭐 다 별로 나올 거 없고 엉뚱한 사고나 치고 어마한 사람 공무원 하나 극단 선택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교회는 그냥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욕이나 먹고 미군 기지까지 압수수색해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금 저항을 지금 일을 제기를 받고 이런 꼴을 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 우리 특검과 안 되니까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소위 국민 그 정신
정신이나 사상을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들을 갖다 75만 공무원을 갖다가 전부 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뭐 PC 컴퓨터를 갖다가 다 검사해가지고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자기들 반대하거나 그 과거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흔적이 나오면 다 또 불이익을 주고 숙청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또 역사에 없는 짓거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도 국민들이 제가 보낸 PDF 좀 띄워주세요. 그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TF 이 무엇이 문제냐 요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실 내란 협조 공직자 가려내서 인사 조치할 것이다. 이게 2025 아니 참 답답한 거는 그날 밤 2시간이나 말하는데 뭐 공직자들 무슨 협조할 게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들을 다 끝나버렸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저 사람들 다 잘라내고 새로운 그 좌파 세력을 그렇습니다. 몰아넣겠다는 거죠. 그 우파 공무원들 우파 세력을 다 잘라 숙청해버리고 좀 좌파 일색으로 그냥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무서운 음모가 지금 저기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격화 시켜놓고 나서 독재의 길로 가는 건데 넘겨서 보세요. 관련 기사 보면은 중앙일보에서 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색출한다. 조사 비협조 땐 직위 해제 검토한다. YTN에서 내란 청산 TF 준비 착수 집중조사 12개 기관이 지금 뒤숭숭하고 있다. 한겨레도 내가 한 일도 내란 조사 대상일까? 내란 청산 TF의 공무원들이 지금 뒤숭숭하고 있다. 지금 나라가 그래서 이것도 이름 뒤에 하나 넘겨서 보면 내란 청산 TF팀을 이렇게 바꿨더라고. 공식 면청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그럼 말을 갖다 위장하는 겁니다. 저게 네. 말을 위장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공무원들 사상을 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숙청해버리고 그야말로 그냥 자기들 세력만 전부 다 공무원을 확정해가지고 자기 일당 독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전조전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도 됐으면 공무원들이고 뭐 저 언론인도 정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저런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저게 도대체가. 그 참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여기 보면 그 주간 부서가 국무총리실이고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을 뺀 49개 중앙행정기관 전부를 지금 군, 검찰, 경찰,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이래요. 근데 여기서 49개 중에서 10명씩을 선별을 한다네. 예. 뽑는다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들에게 이제 49개에서 10명씩 뽑으면 490명 아닙니까? 예. 약 500명이 지금 다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무원들 가운데 조금 불편하면 북한식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내부자 고발자를 앞으로 적극 활용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평소에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파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갖다가 딱 조사해가 듣고는 그 사람들 샘플로 이제 그렇죠.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파를 지지하거나 뭐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무원 속에는 해도 자하고 있고 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 우파적인 그런 색채를 띠는 공무원들 말하는 거를 듣고 이 사람들 밀고 하면 이 사람들도 승진 혜택도 주고 네. 이런 짓거리를 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북한의 공산 집단이나 중국이나 스탈린 같은 저런 체제로 좀 들어가는 거죠 저게. 네. 그 지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사 절차 일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오른쪽에 보면 각 부처 자체 TF 조직을 하고 내부 문서, PC, 각종 업무 자료 조사하고요. 필요시 공무원 휴대폰도 제출하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오다 보니까 그 저 현수막에 자유통일날 내걸었던데 그 공무원 포렌식 하는 걸 그 뭐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붙여놔도만 보여. 그 이게 지금 완전히 공산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거의 뭐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이 됐을 때는 각 부처마다 뭐를 했습니까?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때도 얼마나 자유파 그 공무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 국정원장 출신들 이런 사람들 숙청을 당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무죄가 되고 이재수 그 기무사령관 같은 사람은 그때 말이지 그 뭐 자살도 하고 막 난리지기죠 그때. 그래 지금 그와 같은 시즌 2가 된 겁니다. 지금 더 그때보다 더 끔찍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사 독재보다 더 심한 거.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넘겨서 보시면
그 정부 측에 보면 여기 이제 헌법에 없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별도 조직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란 청산 TF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면 내란 청산 TF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요 내용이 정부 측하고 반대 측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정부 측은 뭐냐? 기존 인사 감사권 활용을 하겠다. 법에 저축되니까. 그 반대 측에서는 중대한 인권 사생활 침해다 이게. 그러니까 내란 여기서 보니까 내용에서 보면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의 신상 필벌은 당연하다. 지금 내란이라고 지금 판결 난 게 있어요? 아주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멀었지 아주. 그런데 아예 된 것처럼 떠들고 난리 나는 거. 언론도 그렇고 지금 뭐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부의 저 국회의원이나 전신만신 내란이 마치 기정사실하고 있는 사실아.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탄핵시키려고 그랬죠. 그래 촛불연대에서 예. 촛불연대에서 제일 먼저 윤석열 탄핵 그때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반국가 세력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다 비상계엄 딱 선포하고 나니까 그것도 2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선 뭐니까 뭐 얼씨구 나고 뒤집어 씌워갖고 이걸 뭐 기다렸던 듯이 이미 정보가 흘러나간 것 같아요. 그래 딱 준비했다가 저를 덮친 겁니다. 그 민노총 애들이 국회에 있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얻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정보가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인권 사생활 침해까지 다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한번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군사정권 때 5.16 때만 해도 유신 이후 용공, 좌경, 불순분자 등으로 군관, 학, 언론 대대적 조사 숙정했거든요. 이때. 근데 지금은 어떡하느냐. 이 내란 청산 TF 때문에 12상 비상계엄 후 내란 가담 공직자 세출을 위한 전 부처를 조사하겠다. 결국에 숙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숙정이라게 해가지고 꼭 깨끗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때는 자유우파 쪽에서 빨갱이나 저런 사상 가진 사람들을 색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우파 건전한 애국 시민들을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 계기로 공직자 세출해서 내 편을 다 넣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사상 충성도 검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내 편이냐? 뭐 뻔하죠. 뭐 뻔하게 전부 일당 독재에다가 공무원도 일사불란하게 자기 어떤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남겨놓겠다는 거지. 그 여기 군사정권 때도 실범죄 가담 여부보다 정권에 대한 충성도,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숙청한 것처럼 내란 가담을 폭넓게 해석해서 실제 가담 아닌 정권에 대한 입장 발언 지지한 사람들이 다 문제 삼겠죠. 예를 들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다 그 해당되겠죠. 거기에 이제 홍동명이도 들어가는 거. 뭐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해당은 알겠는데 요 공직자 잡아놓고 이제 우리한테 너무 그렇죠. 민간 영역으로 다 들어옵니다. 종교계도 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공포 분위기 조성 자기 검열하는데 군사정권 때 숙청 국면에서 공무원, 군인, 교수들이 정치적 발언 극도로 자제했거든요. 나도 찍히지 않을까. 교사들이 학자를 가는 게 사람들이 전부 다 간보가 막 작습니다. 과거에 저 좌파들은 교수든 학생이든 그냥 김일성이 충성하는 주사파 세력들은 그냥 목숨 걸고 대대 그 싸움. 공산주의는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들 싸웁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이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도 보면 내란 청산 TF팀에서 휴대폰 제출해라, 제보센터를 활용하겠다. 이게 완전 인민군하고 똑같아지네. 그래. 제보자 놓고. 불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하면 그 방면 깊이 지금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지금 내란청산 TF가 과거 군사정권과 비교해 보는 건데 정치체제와 견제장치 해보니까 군사정권 때 사실상 일당 지배, 군부독재, 국회 사법, 언론의 견제력이 극도로 약화됐는데 지금 보니까 형식상 다당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권력 분립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뭐 하면 벌써 뭐 다 무력화됐죠. 뭐든 야당 인정도 안 하잖아요. 뭐 내는 검찰도 없앤다 그러고 뭐 저 하니까 완전히 지금 쑥대밭 되어버린 거죠. 모든 기존 질서 체계가 70년 80년 이어오던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 제도 체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고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지. 발광을 지금. 그 법적 절차라든지 사법 통제 가능성을 지금 무조건 하면 다 집어넣을 것 같은데 군사정권 때도 비상조치 계엄령 하에서 영장 없는 연행, 구금, 취조, 고문 등 위법이 일상화됐는데
지금 내란청산 TF도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제 수사도 하겠다. 영장 청구해서 법원 발급하고 공무원 행정소송하고 헌법소원, 인권위 진정 등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 앞으로 참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일하다가 이제 중국 직매로 홍위병들이 막 완장을 차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자유우파 세력을 때려잡다는 식으로 길거리 안 뛰쳐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하는 세력들은 자감 여기 보면 목표와 명시성이 분명하다는 거죠. 군사정권도 당시 숙청은 혁명공신 반혁명분자처럼 정권 안보를 위한 정적 제거가 목적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공식 목표가 뭐냐, 내란 가담자의 책임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이나 실제 TF 조치에 대해 향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나는 어저께 그 정광훈 목사님이 기자회견하면서 예. 이제는 국민의 정권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 예. 나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넘겨서 보면 내란 청산 TF 정치적 숙청과 무엇이 다르냐,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헌법 수호자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해서는 광화문에 모든 우파 진영들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으로 맞설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참 나는 미우나 고우나 지금 대한민국 제도권에는 국민의힘이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런 정당의 과거에 참 불행하게도 박근혜 탄핵도 그 내부에서 참 반란 세력이 해가지고 불행한 탄핵을 맞이했고, 두 번 또 이렇게 윤석열도 그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에 의해서 탄핵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자유우파를 괴멸시킨 이 세력들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체제가 지금. 지금 저 세력은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요. 지금 이제 지금 뒤에 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아랫게 내가 지금 서울역으로 가다가 광화문 통과해가지고 대한문 앞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거기 보니까 한동훈을 찬양하는 그런 막 현수막이 벌겋게 붙였더라고요. 한동훈이 때문에 이번에 뭡니까? 미국의 그때 우리나라 외환은행 팔았던 론스타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 무사히 이렇게 잘 방어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막 한동훈이 아니면 누가 아니냐? 이번에 또 누가 김민석이 걔도 이건 한동훈을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한동훈 얘는 이 나라 그래서 이거는 조선일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한동훈 띄우기를 합니다. 그럼 밖에서 누가 하느냐? 밖에서는 바로 그 사람, 조갑재 같은 사람이 또 대대적으로 한동훈 띄우기를 합니다. 정당 내에서 누가 하느냐? 바로 그 조선일보 TV 조선 출신 신동욱이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참 잘 싸운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엊그제 찬물을 쭉 끼얹어 버는 거야. 조선일보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윤석열하고 단절해야 되고, 윤어게인이나 이런 광장의 극우 세력을 단절해야 된다는 식으로 어제 말하는 거리, 지금. 그래서 장동혁이가 만일의 경우에 이번에 또다시 조선일보 같은 조중동 프레임에 빠지고 조갑재 프레임에 빠지고 저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한동훈을 청사 못하고 이 소위 등에 칼질하는 저 세력을 청사 못하면 내내 지방선 하나만 합니다. 정략을 확 정리해버리고 선명한 자유우파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면 떠났던 집토끼도 다 돌아와요. 근데 이번에 그 선거관리위원장 한 나경원이가 예. 뭐 우리 광화문이나 또 누구야 그 모든 세력들이 이거는 정광훈하고 같이 손잡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수석 최고위원인 신동욱이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떠드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 지금 위기에 지금. 국민의힘을 어차피 해체해야 돼요. 지금 저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 넘겨 보세요.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다 한직으로 발령냈어요. 전부 다 쫓겨나갔죠. 다 네. 쫓겨나갔죠. 이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아니 저는 사실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아니 뭐 참 이미지가 뭐 부드러운 이미지고 온화한 이미지잖아 사람이 생긴 게. 그래도 합리적인 말을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뭐 그놈이나 이놈이나 마찬가지고 더 간신노로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뭐 부장검사장이라든지 뭐 평검사들 다 몽땅 한직으로 보냈더라고요. 전부 다 쫓아냈죠. 검사장들도 좀 앞으로 까불면 전부 다 일반 평검사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평검사 하든지 말든지 내년 10월 달부터 검찰청이 끝나는데 그 무슨 연연할 거 있습니까 그게. 하여튼 이 대통령 관련 사건만 검사들이 조사했다 한 사람들은 다 좌천이야. 예.
여기 보니까 어미준이가 이제 당시 직책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하고 3부장을 했거든요. 근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의혹 수사주의 했다고 해서 부산지천장에서 광주 고공 평검사로 쫓아버렸더라고. 예, 다 그랬습니다. 네. 강백신도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이었거든요. 대정동, 백현동 위례 의혹 수사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성남지청 차장에서 부산 고검 검사로 그냥 한지로 내려보냈고, 서현욱이는 그 수원지검 형사 6부장이었는데 이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기소를 주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부산 고검 그냥 창원지부 검사로 평검사로 그냥 내려보낸 거야. 뭐 하여튼 별 볼 없는 지방으로 다 쫓아버리는 거죠. 네. 과거에 문재인이도 그때 이 저 윤석열이가 그 소위 조국하고 대판 싸울 때 그때 이거 줄었던 추미애 의해 가지고 전부 다 학살도 다 쫓겨나가 버렸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 여기 보면 서울중앙지부 반부패 수사 2부장 했던 김영철도 뭘 수사했냐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예. 이재명 민주당 관련 수사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지금 서울 북부지검 차장에서 대전 고검 검사로 평검사로 나가버렸고, 또 수원지검 2차장이었던 안병수는 이재명 대북송금고구 대장동 의혹 수사를 했다는 그런 라인이라고 그래서 부산 고검검사로 내쫓아버렸고, 이성식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는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담당했다고 해서 대구 고검검사로 내보냈고 좌천시켰고. 혁명과 숙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도 백현동 위증교사 기소를 주도했다고 그래서 김영식이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장에서 부산고검 창원지부 평검사로 이제 좌천시켜버리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 넘겨서 보시면 거기 이정부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정사적인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아일보에도 나왔어요. 이재명 수사 김건희 무혐의 검사들은 대거 자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것들은 뭐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전부 거짓말을 하니까 뭐. 지금 나라꼴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국민 저항권으로 이제는 맞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도구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무력화되었잖아요. 국민의힘 집권하지 이제 그 국민들이 들고 직접 들고 일하는 그 길 외에는 이 대한민국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국민 저항권은 분명한 이 시대 정신이 돼야 되는 거죠. 좀. 자, 이런 것을 보니까 참 저는 나라가 암담하고 캄캄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고 뭐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뭐 이래요 저래요 하기보다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라 이거거든. 예. 나를 찾아라. 그러면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울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이제 우리 이제 기도처를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별 소리가 다 들려. 정광훈이한테 몰고 가려고 하는 거냐, 뭐 지역에서 기도하라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앉았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 기도하는데도 이게 좌우로 갈라지더구만 이게요. 우판의 좌우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문제는 나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각 지역마다. 난 정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건 날 찾으면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거는 한국교회 대다수 큰 교회들 중심으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별로 큰 불만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보통 정권을 보는 거죠.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잘하고 있다 그러죠. 돈 주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완전히 뭐 보편적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뭐 60세 이상은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런다는데. 내년에 60세 이상은 이제 부부는 80만 원, 당사 한 사람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월 2일부터 신청하면은 검증해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그게 있더라고. 그게 도달한 곡이 있는데, 그래서 또 80만 원씩 부부가는 또 뿌리겠다. 한마디로 내내 지방선거 있으니까 연초부터 뿌리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권력 잡고 이제는 완전히 지방 권력 그죠 장악 개풍
꼼짝말 완벽하게 다 틀어지는 그 거죠. 전국 뭐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으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참 한숨이 나오고 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미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그것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내가 보낸 거. 그 내일 1시부터 이게 나오더라고. 지금 뭐냐면 국회는 뭐하냐. 이재명 폭주를 못 막는다면 국회는 해산하라. 그래가지고 국회를 에워싼 삭발 단식이 이 릴레이로 시작되더라고요. 예. 에워싸가지고 254 챌린지를 형성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서민과 청년 죽이는 통계 조작이라든지 이거 15 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한다고 하면서 나라 망쳐들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91만 성남 시민 죽이는 대장동 그 항소 포기한 거. 그 다음에 75만 공무원 죽이는 불법 사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예.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 다 나와서 254 각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예. 245 지역구잖아요. 예.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와서 에워싸자 국회를. 그리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허가 받았는가? 네, 허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텐트 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주체가 서민민생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분이 끝까지 싸우고 있거든요. 예. 법적으로 싸우고 있고 하는데 하여튼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그 내일 1시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되니까 여러분들이 릴레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혼자서 하는 거 아니고 릴레이로 내가 오늘 하루 단식하겠다 뭐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하고 뭐 삭발하겠다 하면 삭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너무 지금 나라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교회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막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 대군이가 목사들 만나도 시대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저기 신사참배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뭐 대다수는 뭐 그거는 당연히 국민으로서 그냥 뭐 그건 하는 의례다 국민 의례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 절을 하고 다 그랬죠. 그때 그 미국의 선교사가 막 하나님께 내 고발한다 하면서 총회할 때 그래 했지만 뭐 일본 헌병한테 끌려 나가고 대다수 그 저 일본 헌병의 그 번뜩이는 눈빛 아래 총대들은 꿀물 벙어리처럼 되어버리고 주기철은 그냥 아주 이거는 못 쓸 그런 목사로서 제명을 시키고 그 법석을 떤 것이 한국교회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인가봇 총회라 해가지고 한국 교회사에 치욕을 끼친 총회죠. 목사님 그 저기 오면 하단에 보니까 강용석이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했던 거 그 조중동이 계속 그 친한계를 띄우는가 봐요. 친한계를 한동훈이를 띄우는 거지.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을 떼어가지고 다시 한동훈이가 국힘으로 빼게 해야 된다. 장동혁과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동훈이가 가가지고 중도로 가야 된다. 중도로 가가지고 윤석열하고 절연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또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는 거죠. 지금 저게. 시작이 된 거죠. 예. 그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지금 사실은 나라 이꼴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도 때려잡은 게 한동훈이 아닙니까, 저거?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권력의 자유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국정원장인 이 사람들 모조리 잡아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깜빡 채는 사람이 자기는 그때를 갖다가 화장연화를 가잖아. 자기 인생이 제일 황금 시대였다는 거지, 그게. 그때가? 자유파를 때려잡고 괴멸시키는 그 시대를 그 시대를 자기는 화양연화를 가잖아. 화양연화. 그런데 저 인간이 지금 또 국민의힘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참 이때까지 이끌어준 지도자인 그 윤석열 등에 칼을 꽂고 자유우파 국회를 정당을 또다시 파괴시키는 그런 짓 하다가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이 얘가 축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래를 못 보고 요즘 이슈 있는 데마다 말을 얘가 이렇게 또 개입을 하더라고. 하면서 무슨 뭐 대장동 저 가지고 누구든지 한번 토론하자, 조국하고 토론하자 뭐 떠들고 앉았는데 여기에 이제 조중동이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막 집중적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한동호이가 안 되고는 안 된다. 거기에 저 조갑제가 나팔을 불고 원내에서는 이제 거기에 조선일보 출신 박종훈 의원하고 그 대표적인 신동욱 앵커하고 다시 나가서 막 그냥 떠드는 거죠 지금. 짜고 치는 거군요. 거기 한 그겁니다. 조선일보가 중심이거든. 조선일보가 왜 떠들면 그다음 밖에 조갑제가 막 유튜브도 나가 막 떠들이댑니다. 그러면 그 내에 있는 한 그 조선일보 출신 박정훈하고 그 뭡니까 이 사람 신동욱이 TV 조선 앵커 출신들이잖아. 네. 이 사람들이 또 막 들고 일하는 거죠. 예. 그 여기 보니까 한동훈 당내 입지 없어 당무감사서 당원권만 1년만 정지하면 끝난다. 당원권 정지시켜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해야지. 빨리 해야 돼, 빨리.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 강용석 변호사님이 지금 한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일면 우측 하단을 좀 봐주세요. 일면 자율보 일면 우측 하단에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중권 씨가 이건 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조국 득표율이 98.6%래요. 이게 47년 만에 보는 장면인데 완전 공산화되고 있네요. 예? 진중권이가 당대표 단독 출마 비판. 1978년 박정희 정권 때 99.6%에 도달했다. 그때 단일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때는 통일주체국민대회에서 예, 장충채권에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 나올 수가 없지 그거는. 그렇죠. 통일주체 국민의 대표들만 네. 뽑은 거잖아. 이거는 자기네 당원들이 하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지 혼자 출마했으니까 뭐. 그래도 여기 보니까 그 진 교수는 거기 보세요. 중간에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78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단독 입후보에서 거둔 득표율이 99.996%인데 2025년 조국이 단독 후보 거둔 득표율이 98.6%라며 47년 만에 보는 장면이 재밌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진 교수의 지적은 조 대표 선출과 과정이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선거 방식과 유사해 보인다는 점을 밝히며 당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진보 지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래 저게 이제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런 애들은 소위 말 민주라는 이름을 떠들지만은 형태만 민주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민주 집중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도 선거하잖아요. 네네. 선거하기가 만장일치를 하잖아요. 네. 만장일치로 우리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 해가 완전히 모든 권력을 집중해가 독재하는 겁니다. 네. 지금 좌파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집중해가지고 민주 형태로 투표했잖아요. 저거. 네. 투표해가지고 한 사람 모든 권력을 다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독재 권력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참 요즘 시대에 저런 게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좌파 애들 이제 난 좌파라고 하고 싶지 않아. 우파 좌파니까 뭐 하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예. 예? 이걸 해보면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데 가장 독재잖아요. 그러게 저것들은 민주화 투쟁할 때부터 사실상 그 속에는 저 조국 같은 거는 소비에트 그 소련 공산주의 소위 그쪽에 추종했던 세력 아닙니까 저게. 자기 논문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심상정 같은 사람 다 그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했고 그 외에 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 세력들이 소위 말해 NL 세력들이 우리 대학가를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그냥 막 제압을 해봤죠 모든 세력을. 그렇게 걔들이 지금 그 배하는 거는 뭡니까? 전부 다 북한 김일성식 독재 체제를 만들고 하는 것이 꿈인데 그 이러면 전부 다 민주로 포장하는 거지. 민주투쟁. 민주투쟁하면서 우리는 그때 순수한 민주투쟁인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뽑는 투표를 우리 국민이 직선하는 걸로 민주가 완성된 줄 알았는데 이것들은 그게 아니고 민주 그다음 하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추구했던 막스주의 저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펼쳐놓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는 좌파 저들이 꿈꿨던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칠면을 좀 보면 오늘 좀 목사님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요걸 목사님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하고 싶어서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와 별도로 원청 기업과 결석 가능해진다. 이게 나왔거든요. 예. 그 지난번에 노란봉투법제 시행령이 지금 나온 거란 말이죠. 예. 목사님 교회 접으셨죠? 예. 예. 교회 접은데 직영으로 졌어요? 아니면은 그 건설업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졌어요? 건설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니까 그날 나는 뭐 잘 몰랐으니까 그 전에는 이 어떤 건설 회사에다 도급을 이제 하청을 뭐 일을 맡기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 다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상식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기공하는 날 보니까 소 사장들이 떼서리로 왔더라고. 네, 차수하는 사장, 맞아. 뭐 창문하는 사장, 네. 별별 사장이 다 왔더라고. 네.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총이 지하고 이것들 하나하나 전부 다 공정이 따라가 요거는 그 사람 요거 해놓고 사라지고 빠지고. 요거는 사라지고 네. 그래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더라고요. 맞아. 그게 전부 다 이 사람한테 한정받은 도급이야 이게. 맞아.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나중에 이게 건설을 하다가 하청들이 속썩이는 게 많잖아요. 맛있죠 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그 원청 사장이 뒤로 빠지잖아. 예. 그러면 이 오너만 환장하는 거예요. 공사는 지어내고. 예. 그러면 어떻게 불러다가 다시 따로 저기 그 창문 하는 사람은 창문 하는 사람, 그다음에 실내 페인트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불러다가 이거 예. 따로 시켜야 되잖아요. 예.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앞으로 이게 말이죠. 원청이 다 주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간 기업이, 중소기업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사라진다기보다는 저런 아니, 내가 직접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다음부터 건축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직접 하나하나 다 불러서 내가 사장이야. 내가.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저기 해놨잖아요. 네. 하청 노조도 예. 원청 노조, 그러니까 원청 노조가 있습니다. 본기업에 그렇지. 그 직경되는 현대자동차 그 안에 있는 원청 노조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현대 납품하는 수많은 회사 있잖아요. 예. 그 밑에는 그 작은 납품하는 회사도 좀 노조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 그렇지. 하청이. 원청 있고 하청 노조가 이중으로 돼 있죠. 이중으로 돼 있죠. 원청 노조는 직접 이 사람들은 본사하고 지금 직접 이렇게 계약도 하고 투쟁도 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 직접 모여서 이때까지. 네. 이제는 하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막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 뭐 굳이 뭐 원청, 하청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야. 기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 모든 사람하고 직접 상대해야 되니까. 직접 상관할 거 없어. 뭐 하청 처음 다 사람들 그러니까 다 딱 나오고. 세워놓고 하청 담당 여기 기업 하나 만들어놓고 다 와서 이거 그 사람 하나 붙잡아놓고 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직영 체제로 가는 거예요. 직영 체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보기엔 이게 그 결국에는 원청과 하청이 다 이 주관을 해버리게 돼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국가가 다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기업만 잡으면 되니까 하청들에게. 뭐 결과적으로 기업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래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참 한심스러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앞으로 교회를 다시 질 일이 없겠지만은 다시 진다 그러면은 그 건설회사하고 얘기할 게 없더라고 이제는. 직접 직영하려고. 아니 다 책임이 오는데 원청 기업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원청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들이 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건설하는 거잖아. 나는 그때 원청 그 사람이 일단 면허증 하나 갖고. 조수니까 지가 사람을 쓰든지 말든 나는 그 밑에 사람 책임 안 졌어. 나는 직접 안 그렇죠. 하고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근데 그게 사고가 나고 이 원청업자가 사고 나고 도망가 버리면 하청을 이 오너가 책임지더라고. 그 사람이 뭐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 돈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우리하고 지금 직접 막 투례하려고 난리치기죠. 그냥.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여러 번을 당해가지고 예. 그 참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 민주당 송원석 여기 밑에 좀 보십시다. 송원석 밑에 단 송원석 전노처럼 대장동 7,500 추진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게 사실 이거 빼고 저거 빼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된다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뭐 김경률 회계상가 그 얘기 분양하고 또 하는 가운데서 또 뭐 발생하고 해가지고 천문학적 그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자, 우리 요렇게 하고 팔면 한번 국제면을 하나 보면 목사님 국제적인 거 이거 미국 우크라하고 평화 프레임 워크 말에 우크라 주권 온전히 보장하겠다 했는데 이게 아마 평화가 되는데 한국식으로 되는가 봐요. 북한하고나 뭐 비무장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엔군이 주둔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협의했는 평화안이 있습니다. 그 28개 항이 얼마 전에 보도됐는데 그것만 보면은 완전히 그냥 러시아 일방적으로 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나 이제 이거는 그쪽 입장에 그러니까 트럼프와 러시아가 만드는 입장이고 이번에는 EU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만드는 또 협상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충을 어저께 했어요. 해가지고 상당히 뭐 우크라이나도 그만하면 뭐 괜찮다는 식으로 일단 최종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또 이 우크라이나 가지고 협상안하고 또 미국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러시아가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네. 협상 기간 좀 걸릴 겁니다. 일단 전쟁은 멀지 않아 끝나지 않겠나 이래 보이는데 이 전쟁 끝나면 모든 관심은 동북아로 다 몰립니다. 이제 구도가. 네. 러시아도 이제 거기는 이제 조용하니까 여기에 이제 간섭할 그런 북한을 등등 밀고 중국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완전 일본 다카시 그 총리하고 중국과 전쟁 일본 직전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말싸움 그때는 주먹이 나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말싸움 지금 심각한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제주 12월 말싸움하다 주먹이 날아가잖아요. 네. 지금 주먹 날아가기 직전 상황까지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싸움이 나면 한국은 그냥 자동적으로 한국은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번에 그 북한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을 지지한다 그랬거든. 이번에 일본하고 싸움 말싸움하는데 그리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미 북중은 연합전선을 구축한 거예요. 예. 그 미국은 당연히 일본하고 같이 해가지고 생각하고 열도도 미국이 방하겠다 이래 있거든 지금. 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아주 입장을 발표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같이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 협상 그 저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관세 협상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몇 천억 달러를 갖다 투자하고 우리 15% 하기로 했다. 그것만 국민에게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디테일한 건 방위 그리고 안보 이런 거 다 그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있는데 그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 오히려 그저 미국의 약점을 잡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우파가 추구하던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핵잠수함 같은 것도 이거는 미국이 그래도 노골적으로 너 승인해 준 거는 중국하고 싸울 때 너 앞장서라고 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렇게 시진핑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떨리래 저거. 그렇지. 저거 도와가지고 뭐 정권도 만들고 뭐 도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했는데 미국한테 끌려가가지고 판세 협상하다 말고 전부 다 반중되는 그런 것만 잔뜩 해놨는 거야. 미국 이번에 해군 총장도 이번에 우리 살아가지고 하는 말이 핵잠수함 반드시 그는 중국을 견제하는 대로 싸게 된다. 네. 아주 깜짝 말하기를 너는 이 우리 한미일 전쟁한 너가 제일 앞장서야 돼. 그러지 하고 매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하고 이래. 지금 한국이 그리고 어저께는 또 뭐 준비 대사가 서해안에 있는 그 중국의 그 구조물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한미가 공동 대처해야 된다. 이거 중국. 그렇지. 해라는 거. 당연히 그 철거시켜야지. 그래 미국은 답답한 거야. 너 왜 의뢰하게 지금 중국 일방적으로 거기 할 수 없는 곳에 와가지고 하는데 나는 그게 100% 나는 오래전부터 봤는데 한반도를 사찰할 수 있는 초고성능 레이더를 세울 건데. 거기는 평택에 가깝거든 거기. 그렇지. 바로 앞에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그래서 평택 오산천 그 앞에 있잖아. 군산이고 뭐고. 우리나라 최고 중요한 게 바로 평택이고 오산이고 군산입니다. 물론 대구에도 그 소위 바로 캠프 캐롤 같은 그런 미군 부대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투력이 있는 것은 미 7공군이 주도하고 있는 오산하고 군산이고 그 다음에는 미 육군이 주도하는 것은 바로 평택입니다. 이 세 군데가 바로 서해안 가에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형 레이더만 걸어놓으면 그냥 미국 그걸 갖다 손금 보듯이 본다. 그래서 미국이 어제 우리나라 왜 가만히 있어 이거는 공동 대처해야 된다. 이래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쁜 소식 하나 좀 갑시다. 맨날 그 골치 아픈 얘기만 하지 말고 여기 11면 한번 보니까 이게 다이빙 사고 뇌에 칩 이식해서 목 아래 근육 마비된 걸 다 고칠 수 있는 게 지금 임상 실험에 들어갔네요.
여기 보니까 좀 크로즈업해서 보면 머스크의 뉴럴링크 임상시험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칩이 뉴런 신호 읽고 이상이 생기면 전류를 되돌려 보낸 회로를 교정 뇌 속에 스스로 판단 반응하는 AI 의사가 만들어지는데 운동신경 마비로 여기 목을 다치면 하체가 마비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됐네요. 자, 뭐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로 참 대단한 인물 같아. 거의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네. 그 사람은. 하여튼 또 사람의 이렇게 장애를 입고 하체를 못 써서 목 여기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전체로 못 써서 누워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저 일론 머스크가 소위 페이스 소위 스페이스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 대기권에 저 바깥에 수많은 민간 위성을 띄어 올려놨잖아요. 저거 엄청나게 쏴대고 올려놨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에 그 지금 잘 그 통화도 안 되는 그 지역도 전부 다 저 스타링크하고 연결하면 다 통화되도록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저 사람이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통신망을 독점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올 것 같아요. 소통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뭐 지상 기지국 필요 없고 그냥 위성에서 그냥 다 쏴가지고 어떤 곳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저 전쟁할 때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갖다 뭐 러시아가 따라온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타링크에서 그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방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죠. 네,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죠. 예, 뭐 하여튼 뭐 늘 우리가 같은 말입니다만은 나라는 비록 암울하고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 세월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간다. 바로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게 돼 있고 중국의 그 홍위병이 난동을 부리면서 중국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모택도에 죽자마자 또 이제 결국 그들이 단두대에 이슬로 다 사라졌습니다. 사인방이 다 사라졌듯이 역사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독재를 하고 신격을 하는 저 집단에 대해서 가차없는 역사의 심판을 합니다. 그럼 역사의 심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는 겁니다. 역사가 제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때가 되면 다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다 그렇게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애국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뭐 당연히 그거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참 위대한 선지자들과 그런 사도들은 다 애족하는 사람이고 애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라. 이 뭐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러한 입장을 그런 견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애국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아침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미국은 60시간을 일하고 있고 중국은 72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한국은 36시간만 일하고 먹고 살겠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 갈 때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삼면이 바다고 우위는 북한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너 죽이고 나 죽어야 산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너 죽고 나 살자인데 대한민국은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막판이 왔을 때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던지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성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혼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 깨어일어나 나라를 나라되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한미일이 굳건한 우호 동맹을 맺어서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을마다 기도에 힘써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나갈 수 없습니다. 3,510군데의 마을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눈으로는 못 보아도 손으로는 못 잡아도 하늘 같은 사랑 주신 고마우신 내 하나님, 깜깜 세상 헤매일 때 밝은 빛을 비춰주고 갈 길 잃고 헤매일 때 손잡으신 내 하나님,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슴 속에 새겨두고 내 심장에 새깁니다. 지정이를 내려놓고 성경대로 살아가라. 힘들 때는 지혜롭게, 고달플 때 겸손으로 전신갑주 입혀주고 용기 주신 구세주여, 천국 왕국 예루살렘 두 손 들고 맞이하세. 기뻐하라